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4일 시사전쟁터의 헤드쿼터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4월 24일 하니까 떠오르는 역사가 있어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4월 24일은 1956년 4월 24일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특히 대만의 금문도, 진먼섬이죠. 금문도를 향해서 포격을 한 날입니다. 굳이 다른 나라의 소사를, 오늘의 소사를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도중에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거기에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하면 된다고 그 예의 천박한 웃음을 지어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중국은 금문도가 정말 치욕의 그런 공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49년이죠. 국공내전, 즉 국민당과 공산당,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을 쫓아서 전멸하려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토에서 쫓겨나다가 이제 대만으로 이동하던 그 장제스의 국민당은 바로 금문도, 그러니까 본토에서는 4km, 대만섬으로는 수백 킬로미터에 떨어진 그 금문도를 마지막 옥쇄의 그런 그 장소로 삼지요. 거의 뭐랄까요? 그곳을 무너지면 대만 본토로 이동도 안 되고 대만 본토까지 그대로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중국. 그런데 이 국민당은 전체 병력 25만 명 중에 10만 명을 금문도에 배치하고 정말 죽음의 옥쇄전을 치릅니다. 수많은 포탄이 날아가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는데 바로 국민당이 거기서 성공을 하지요. 그래서 이 대만에서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금문도가 너무너무 싫겠죠. 금문도만 무너뜨렸으면 지금의 대만, 뭐 중국 이런 양안 관계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956년, 1958년 뭐 끊임없이 금문도에 엄청난 포탄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58년이 아주 치열했지요. 바로 56년 4월 24일 포격을 시작을 해서 58년까지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병우 기자입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출신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지요. 서울경제신문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일보 그룹 계열사입니다. 한국일보 계열사는 코리아타임스, 서울경제신문, 일간스포츠, 소년한국일보 그리고 한국일보까지 5개 신문사를 거느리는 신문 그룹이었지요. 그 계열사에서 한국일보의 기자이자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을 하던 최병우 기자가 1958년 9월 26일 바로 진먼, 그러니까 금문도에서 순직을 합니다. 종군 기자로서 포탄이 날아가는 그 현장에서 잠시 다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취재를 하겠다고 금문도를 향하다가 그만 그렇게 순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직 기자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그의 기자 정신은 언제나 후배들의 어떤 귀감이 되고 종군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후배 기자들을 낳게 된 어떤 동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술을 좋아하시면 늘 기억하실 수 있는 고량주, 금문 고량주의 탄생 비화가 바로 금문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금문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9년에
나던 그런 그 국민당이 옥세를 한 곳인데 1950년에 싱가포르 출신의 예화청이라는 사업가가 이 금문도로에 도착을 하고서 사업 아이디어를 하나 떠오릅니다. 금문도에서 자라나는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술을 만들어서 금문도에 주둔하고 있는 젊은 병사들에게 팔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66도짜리 고량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금문고량주라고 붙이지요. 이 금문고량주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렌 장군이라고 당시에 대만 장군이 그걸 먹어보고 와 맛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것을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완전히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젊은 병사들에게 밤에 먹이면 용기가 나서 더욱더 치열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 예화청이 만든 금문고량주 공장을 인수해 버립니다. 예화청은 눈물을 먹고 군부에 그것을 팔 수밖에 없었지요. 그 후에 이 군부가 운영하던 이 금문고량주는 대만 정부가 다시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58 금문고량주를 만듭니다. 58도짜리예요. 그리고 이름이 자체 58 금문고량주입니다. 왜? 1958년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죠. 그걸 기려서 금문고량주가 바로 탄생하게 됩니다. 뭐 이것저것 금문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TMI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재명처럼 쉐쉐쉐쉐 하다가는 아무런 우군도 아무런 우방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피하 구분의 시대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 해협을 건너서 대만 본토를 침범하기 위해서 금문도를 점령을 하고 대만 본토를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전선이요? 미국은 대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 총 그런 방어선을 치겠고요. 방어선을 칠 때 오키나와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공군 그리고 괌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이 나서서 이제 폭격을 시작할 테고요. 끝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2사단마저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2사단은 최정예 부대입니다. 실제로 대만이 지금 군사력은 뭐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백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아시아에서 2개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 면에서 이미 우리는 독립되어 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TSMC 그러니까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만약에 전쟁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늘 이야기하죠. 중국이 만약에 침범을 하면 아예 TSMC를 자폭시켜 버리겠다고. 왜냐고요? 중국도 TSMC에 만약에 TSMC가 그렇게 유고가 되면 그 세계 경제의 영향이 자기네들한테 당연히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입니까? 바로 대만 해협이 전 우리나라까지 포함을 해서 물동량의 물류의 물동량의 어마어마한 그런 포션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한다거나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항행의 자유라고 표현하죠. 그곳이 무역의 물량들이 모두 다 무역선들이 봉쇄될 것입니다. 컨테이너선이 그곳을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변경은 찬성하지 않는다. 전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재명 같은 천박한 정치인이 쉐쉐거리면서 그런 말을 왜 하냐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벌여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전쟁을 벌이지 말라는 말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들은 친중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재명이 리 차이밍이라고 불리면서 중국 대사에 정말 공손한 태도를 취한 것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의 소사였습니다. 오늘의 아투를 들어갈까요? 오늘의 아투 일면입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범죄자 말에 공당이 끌려다닌다. 자, 이 말 이미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참다 못해서 드디어 직접 나섰습니다. 이원석은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격려 방문 중에 특별히 취재진을 향해서 이재명이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하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말을 바꾸고 있다.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이 부지사가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당이 중대 범죄자 진술을 근거로 검찰을 공격하는 그런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또 이재명한테는 이화영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등 전혀 근거를 대지 않고 프레임으로 자신을 내 기소를 지금 막으려는 이재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이화영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반문했습니다.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은 거기에 직함을 붙였지만 저는 논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화영 지사, 이재명 대표 이렇게 지사와 대표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검찰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화영과 그의 변호인 김강민이라는 두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때그때 진실을 밝혔습니다. 날짜 뭐 처음에는 6월 30일 직후라고 했다가 또 그 7월 3일로 변경하다가 그러니까 검찰이 다 출정 일지를 밝힙니다. 6월 28일, 6월 30일, 7월 3일, 7월 5일 바로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에 구치소로 돌아갔는지 출정 일지. 이 출정 일지는 개호 교도관이라고 해서 직접 호송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이 시분에 따라서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하지요. 출정 일지를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출정 일지를 밝히니까 또 다른 거짓말 계속 양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참과 거짓의 대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과 이화영 이 무리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프레임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 그저 근거가 있든 없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검찰 술자리 회유 조작 사건 이렇게 딱 명명해서 규정해서 프레임만 만들면 이재명이 이 사건에 기소를 당하거나 재판에 임하게 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지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탈진실의 정치 전략이라고 합니다. 진실은 이미 퇴색돼서 없는데 진실이라고 계속 밝혀서 끌려다니다가는 그저 소모되기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계속 다른 거짓말을 로서 이것을 이끌고 주도하기만 할 뿐이지요. 괴벨스가 얘기했듯이 거짓말 한마디를 진실로 밝히기 위해서 트럭 몇 대가 필요하다. 몇 대분의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정일지 검찰이 다 일일이 밝히는데 또 다른 거짓말합니다. 또다시 녹취록 펼칩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선 겁니다. 이재명한테 지금 당신이 기소를 당하기 때문에 이따위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도 권한대행이 있는데 권한대행은 입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비대위만 넘기면 됩니다. 이러고만 있습니다. 국민의힘 답답합니다.
저쪽에서 프레임 전쟁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사실은 그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로라도 공격을 하면서 프레임 전선에서 대항을 해야지만 그 프레임 전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입니다. 개혁 무풍지대 국회로는 정치발전 요원하다. 이제 한 달 후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바로 그 국회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와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이 사설로서 뜨거운 어떤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 많은 구절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온 구절은 이겁니다. 이른바 묻지마 공천으로 제대로 된 검증관원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잣대로 엄격히 평가해 냉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흥견없는 정치인만이 이 땅에 뿌리도록 정치 토양을 갖고 가는 게 기묘하다. 도덕성 제로의 인물이 무책임한 막말을 하더라도 당선만 되면 4년간 아무런 제재나 검증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두 기절이 이 사설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역대 어떠한 총선보다 가장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일부긴 하겠지만요. 전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런 자격 미달의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달아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총선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자격 미달이 갑자기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온갖 범죄 혐의가 갑자기 그 누명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범죄 혐의자는 사법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금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총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나는 증명을 받았다라는 투로 이야기하는 이미 전력이 있죠. 김경수 같은 자. 분명히 드루킹 사건에서 자신이 연루되고 그리고 기소되고 그리고 1심 재판, 2심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경남도 지사에 나가서 당선되니까 내가 이 도의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왜 사법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라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양문석, 김준혁 이런 자들이 당선이 되었다고 그래서 떳떳하게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이고 그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당에서도 나 몰라라 당선됐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 당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합당한 그런 조치를 당이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치 토양,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선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사설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도대체 김정은에게 어디까지 갖다 바친 거냐라고 아마 울분을 토하셨을 줄로 압니다. TV조선이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문 정부가 북에 넘긴 한강 해도에 수심 암초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정보는 대남 침투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이겁니다. 문재인이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에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 북한에 전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9.19 군사합의 참 많은 것들을 북한에 넘겨주게 된 그런 합의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임진강이라든지 이런 접경지 있지 않습니까? 김포로부터 인천까지 한강 하구가 있는데 이곳은 무장공비들이 아주 출몰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김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철책선을
안 따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엄청난 침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간첩들의 침투 루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탈북했다가 다시 북으로 넘어간 사람도 바로 그 김포의 어느 곳이라고 곳의 지읒자 받침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곳을 북한과 함께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2019년 1월에 해도를 제작해서 북한에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이 해도가 3급 비밀로 뒤늦게 지정이 된 겁니다. 아니, 북한에 우리나라 비밀을 넘겨줬다고요? 어떤 내용이길래? 내용은 뭐냐면 이 종이로 된 해도 도면과 밀물, 썰물, 관측 자료가 포함됐는데 암초 위치와 해안선, 수심과 해저 지형 등 민감한 정보까지 모두 이 해도에 담아서 북한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당시 조사단은 한 달여 동안 500m 간격으로 초음파를 쏴서 해저 지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9.19 군사 합의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서서히 밝혀지는 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그 판문점 옆에 어느 다리에서 만나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일각에서는 USB를 건넸다 하고요. 그 USB는 온갖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소중한 어떤 그런 비밀들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적의 수장인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해안선과 그 다음에 그 임진강 따라서 나오는 그런 해도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또는 국지전을 벌일 때 또는 간첩을 보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해도를 그런 정보가 담긴 많은 정보들을 버젓이 군사 합의라는 명목하에 북한에 넘겨줬던 그런 정부에서 우리는 4년 동안 살고 있고요. 그런 정부의 정당이 175석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아마도 안보와 관련된 수많은 그런 이슈를 주도하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북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를 총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10여 개 방산업체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요. 해킹을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지금 충격적인 것 또는 이 기사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북한은 많은 그런 해커 부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해커 부대들은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라자루스 들어보셨고요. 김숙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다리엘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각각 영역이 달랐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김숙희는 주로 국정원 등 정부기관과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해킹하고요. 그 다음에 라자루스는 금융기관 그리고 안다리엘은 국방과 군기관을 주로 공격하도록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3대 해킹 조직이 함께 국방 즉 방산업체를 총공했다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들이 완전히 총력전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정보들을 지금 빼내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해커 부대들이 한꺼번에 총공세, 방산업체를 상대로 한 총공세를 펼치는 목적이 뭘까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하는 해킹이 방산업체를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단 이 방산업체의 협력업체 또는 유지보수 업체들을 해킹해서 우회적으로 정보를 빼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83곳 국내 방산업체 83곳 중 10여 곳이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정보 보안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그런 이 보안책이 시급히 나와야 될 것이고요. 사실 방산업체만일까요? 선관위와 관련된 그런 그 해킹 공격, 선관위가 무방비로 지금까지 당해온 그런 해킹 공격은 또 어쩔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은 거의 좌파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좌파의 정말 그런 그 손꼽는 거두라고 하는 사람을 국정원 무슨 개혁 단장을 맡기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래서 4년 동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 1차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도 역시 대학 시절에 바로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의 배우로 형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대단히 반미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끔찍한 건 그런 자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런 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 1차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국정원이 얼마나 북한에 정보가 유출이 됐을까? 추정입니다만 끔찍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175석을 빼앗긴 국민의힘은 저는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하나 더 가겠습니다. 김어준 교주에 저항하는 친명 제보자 X는 왜? 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디지털 타임스 제목인데요. 친문 대 친명 내부 분열, 친명 제보자 X 돌연 털교라며 김어준을 맹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속사정이야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제보자 X 누군지 아시죠? 정말 극악한 전과자죠. 검언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을 해서 그 장면을 MBC가 몰래 카메라로 찍도록 했던 인물이고요. 당시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정치인, 그러니까 그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과 합작을 한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전과 5범이고요. 그것도 전과도요. 사기, 횡령 전과자입니다. 이런 사기, 횡령 전과자들의 말을 민주당은 굉장히 좋아하지요. 라임 사태 때 김봉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과자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무슨 프레임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혈안이 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제보자 X라는 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어준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아니, 한통속 아니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어준은 이현주 이런 여성 3인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후보자들한테 큰 절을 받을 정도로 추앙받는 교주 아니었나요? 무당, 정치 무당이죠. 김어준 한마디면 그냥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는 조국 지지자들이 수백만 명이 막 춤을 추는 김어준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주 아니었나요? 그 교주에 이렇게 겁도 없이 대듭니다. 김어준이 70억이 아니라 700억짜리 건물을 사도 되는데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매번 사적 인맥을 위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아니, 이거 몰라서 지금까지 추앙했나요? 너무나 그런 정치 행위를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어준은 방송인이 아니라 그냥 선수였다. 노골적인 친문 유튜버였다라고 맹폭을 합니다. 그럴까요? 김어준은 친문이든 친명이든 자기가 돈이 되면 무조건 자기
유튜브에 출연시켜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한마디면 죄가 다 사해지잖아요. 김남국이 코인해서 욕을 먹으니까 바로 김남국 불러서 아이고 진보는 도덕적일 필요가 없다. 왜 진보가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한마디를 날리면서 김남국의 죄를 다 사해주잖아요. 죄송합니다. 기독교도나 천주교도 분들 제가 어떻게 죄를 사하노라 했는지 자꾸 십자가가 그려지네요. 그냥 패러디였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제보자 X 계속 얘기합니다. 김어준은 민주주의와 민주당의 위험한 인물. 몰랐나요? 자, 김어준이 매년 1억대 이상의 매출과 수십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만 회원을 모집 중이라고 한다. 야, 50만이 10,000명만 받으면 얼마예요? 10,000원만 받으면 한 달에 50억대를 지금 벌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네요. 그리고 끝까지 하기를 바라라. 끝까지 겸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뭐 겸손운운하는 게 그 프로그램 제목이잖아요. 하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털교 믿고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털교가 왜 털보 김어준의 종교 그 사이비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들, 이 저들은 김어준, 주진우, 양정철, 탁현민, 임종석, 이낙연, 노영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한시문상에서 제가 논평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더 싸우라고 하지요. 더 싸우라고 하는데 딱 그 제보자 X나 김어준이나 도찐 개찐인 인물들이어서 어디까지 싸우나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마지막입니다. 왜 지금 민주유공자법 한 총련 세상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21대 국회에 남은 한 달, 그러니까 5월달 딱 한 달 남아있죠. 물론 이제 4월 24일이니까 6일까지 포함하면 총 37일이 남아있습니다. 보통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쟁점 법안과 관련돼서 모든 어떤 그런 공방에 대한 표결이 투표로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새로운 국회 한 36일만 지나면 새로운 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쟁점 법안은 새로운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6일을 죽자 사자 싸우자라고 지금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을 해서 수많은 어떤 법들을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민주유공자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유공자법 오늘 하루 종일 기사를 보시거나 종편을 보신 분들은 아마 민주유공자법이 무엇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에 사망, 부상, 행방불명된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 이런 내용으로만은 대단히 이걸 왜 지금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명료성이 있어야 되고 일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성이라는 건 특별히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만드는 법은 사실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수긍이 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법이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종근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이종근을 감옥 가는 법을 만든다? 이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거꾸로 이종근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종근에게 특혜를 주자라는 법도 역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성이고요. 명료성은 뭐냐면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 적용이 돼야 되는가가 명료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불투명하게 그 라인, 그 카테고리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코에 걸면 코골이,
코걸이, 그다음에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면 형평성을 기할 수가 없겠죠. 공정성도 기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특혜 시비가 붙고 그 법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유공자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되지만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5.18건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5.18을 뭐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4.1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운동이라고 우리가 완전히 규정을 해버리고 4.19는 헌법 정신 전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민주화운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지금 규정해 놨어요. 그리고 어떤 공적인지 어떤 사람인지 비공개로 하자는 겁니다. 5.18 운동 유공자랑 비슷해요. 5.18 운동 유공자도 전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굳이 그 주지 말자거나 5.18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공자니까 우리가 기려야 되는 거 같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명단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짜 유공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지금 우리가 민주화 보상법이라고 해서 이 4.29나 5.18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1,140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런데 이제 또다시 하자는 것이고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원래 이 법을 만든 것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특혜를 주고 직장에 갈 때도 특혜를 주고 하자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도대체? 자자손손 운동권이라는 그런 훈장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운동권, 지금 이야기하는 운동권이 바로 이 민주당이나 혹은 그런 또 다른 정당들이 카르텔로 형성돼 있는 끼리끼리의 운동권 아닙니까? 지네들이 자의적으로 동의대 사건도 민주화 운동 맞아요. 또는 프락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한 청년의 프락치 사건으로 멀쩡한 청년 2명이 죽었습니다. 숨은 졌어요. 바로 전남대 프락치 사건 그리고 한양대 프락치 사건, 이 두 사건은 일주일 간격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프락치라고 몰면서 똑같은 나이의 청년을 고문을 하고 폭행을 해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연루된 자들이 형을 살다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사면대에서 나올 때 운동권들이 전부 다 감옥 앞에서 도열을 해서 운동가요를 부르면서 마치 민주화 운동의 영웅들처럼 대접을 했었습니다. 전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들마저도 이렇게 똑같이 민주화 운동으로 아마 집어넣을 요량인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물론 지금 문재인 때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강한 비난을 받자 지금 또다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자 비난을 우려해서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이런 것들은 살짝 가려놨습니다. 그럼 가려놨다는 건 삭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법을 제정하고 보자. 법을 빨리 제정을 하고 보자. 왜? 법을 제정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또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되고요. 이번에 안 거쳤지만 그리고 야당 그러니까 상대당을 설득해야 되고 언론들의 또 그런 언론들의 수긍하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은 그보다 수월해요. 즉 제정하고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해서 지네들끼리 먹고 살게 아들 딸까지 먹고 살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이 운동권 카르텔로 수백 년간을 지금
수십 년간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존재하는 것도 끔찍한데 끝까지 자기네들의 그런 카르텔만 먹고 살겠다라는 이런 것. 그런데 사실은 이게 들여다보면요. 한 청년 먹여 살리겠다 이 뜻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대협 그러니까 한총련 전 세대 80년도 세대들은 이미 민주화 보상법 등으로 상당히 특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총련 세대 80년도 후반부터 90년도 중반까지가 한총련 세대입니다. 이 한총련 세대는 굉장히 그때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전대협 초기 세대들이 한총련 세대를 보고 맹종주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타협주의고 그리고 아주 내놓고 종북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건국대 사건 같은 것, 동의대 사건 같은 것, 완전히 점거를 하고, 화염병을 투척을 하고, 옥쇄를 하고 하면서, 인명이, 그 사상될 정도의 그런 극한 투쟁을 벌여서 종국에는 이 운동권이 학생운동이 바로 그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게 만든 그런 맹종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청년이 사실상 어떤 사회에 오픈돼서 어떤 직위나 혹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대협 세대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이재명이 한총련 세대를 엄청나게 국회에 진출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강유한 같은 자들은 버젓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공천 배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외에도 한총련 출신들이 많이 진출하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민주유공자법을 통해서 한총련 세대에게 특혜를 주겠다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대협 많이 묵었지? 이제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한총련 세대 그러니까 97세대를 눌러왔던 그런 그 80세대들이 86세대들이 좀 미안함을 이 민주유공자법에 통과를 시킴으로써 좀 보상을 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슈를 오늘 3가지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40분이 다 되었군요. 자, 오늘의 작전 명령입니다.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죠. 정진석 의원입니다. 이번에 박수현과 리턴 매치를 벌였다가 이번에는 졌지요. 정진석과 관련돼서 저는 작전 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위기의 윤석열 정부 신의 한 수 정진석을 주목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인 건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정권 중간 선거에서 175석, 190석을 빼앗겼다고 한다면 그 정권은 사실상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일부 또 아토TV 시청자분들이나 보수 지지층께서는 대차게 나가라, 대차게 싸워라 뭐 이렇게 표현하시겠지만 대차게 싸울수록 레임덕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주고요. 일부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그 정치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으로 정진석을 임명했습니다. 저는요,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굉장히 적절한 인물이 적절한 곳에 배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 첫 번째 지금 자신의 지금 뜻을 밝혔습니다.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정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산발적인 대통령실 관계자발 메시지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최근에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 발로 박영선, 양정철 인사설이 보도가 됐죠. 엄청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TV조선과 그 다음에 YTN이 이것을 보도하자 대통령실의 난맥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 돼버렸어요. 왜? 그 인선과 관련돼서 확실하게 그 언론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 개의 부서가 있죠. 하나는 인사비서관 복득규, 그 다음에 홍보수석 이도운, 그 다음에 정무수석 한호섭, 그 다음에 비서실장 이관석. 이 라인이 모두 다 부인을 한 겁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당연히 이쪽 라인에 전화를 걸어서 그 사실이냐? 진짜 그렇게 했느냐라고 다른 언론들이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정작 인사와 관련된 부서, 그 다음에 어떠한 부서의 그런 비서실 내의 이야기든 총괄적으로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기자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부서가 홍보수석이죠. 보통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럼 홍보수석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계자가 홍보수석,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장, 뭐 이런 정도겠지요. 아니면 대변인, 뭐 대변인이 사실 이 오프 더 레코드나 뭐 관계자발을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정무수석까지도 사실은 인선과 관련된 그런 멘트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처는 전부 모르고 어딘가에 그런 그 다른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대통령실은 또다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근데 이 정도였으면 사실 고위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 업무 관장을 하는 수석실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므로. 그런데 또다시 그 이후에 이 고위 관계자들이 그건 사실이다라고 재차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콩가루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이때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좀 그 취재를 하거나 들여다봤을 때 훨씬 이전부터 업무 분장이 사실 경계가 별로 없었고요. 똑같은 그런 업무에 똑같은 사람에 이 사람도 전화하고 저 사람도 전화하고 하면서 그 굉장히 혼선을 빚는 그런 그 상황들을 제가 많이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점에서 전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도대체 말을 한다. 여기서 말을 하고 저기서 말을 하고, 아니 정치인들도 아닌 참모,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입이 달려서 그 입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그 보좌에 한 틈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정론이나 주류가 아닌 의견이 정제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 혼란을 주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 시장은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나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다. 나부터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대단히 적절한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기인 건 대통령실이 한 몫을 또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무적 판단 결여이지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부문에서 사실 대통령실이 자신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불필요한 그런 이 논란거리를 만들어냈던 것 사실입니다. 두 가지 정무적 판단 제대로 안 됐고요. 정무적 판단이 안 된 건 도대체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관료들을 좋아하는지 온갖 곳에 전부 다 관료들을 배치한 겁니다. 총리도 경제 관료,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 관료, 상황실장 지금의 대통령 아까 전임 비서실장을 얘기하죠. 이관석 비서실장도 경제 관료.
왜 이렇게 경제 관료만 드립다 그렇게 배치를 해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실 내에서 이렇게 혼선을 빚어줄 때 기강을 다 잡지 못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경제 관료들만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정무적 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대통령에게 제대로 조언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는 사실 경제 관료들하고만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료들은 브리핑하는 건 잘합니다. 영혼이 없는 브리핑 말씀입니다. 최근에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데 매일같이 중대본에서 10시에 거의 매일같이 담화를 발표하더군요. 차관 또는 또는 국장 이런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담화를 하는지 이유를 제대로 알고 담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감성을 담아서 사실 호소를 하는데 돌아와 달라고 A4 용지 들고 읽더군요. 그 의사 그 전공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데 정부는 여러분들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아니 그러려면 왜 텔레비전에 생중계를 합니까? 그냥 담화를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서 그냥 기사화 시키지. 다만은요 눈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카메라 눈을 들여다보고 직접 전공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혼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호소가 되지요. 그 교과서 읽듯이 이거 읽으면서 이거 들여다보면서 전공의가 어떻고 전문의가 어떻고 이러면 그게 담합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런 관료들을 배치를 해서 무슨 정치적인 그런 그 해법을 내겠다고 하는지. 그나마 비서실장은 지금 정진석 5선 의원인 이자 MB 시절의 정무수석인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정적 판단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도 얘기했지만 정진석이라는 정치인은 특정 계파에 소속돼 있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민련으로 출발했어요. 그의 부친이 사실 JP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의 부친도 사실 도지사도 역임을 하고요. 6선, 공주에서 6선이나 한 의원이지요. 그래서 친이계도 아니고 친박계도 아닌 그런 포지셔닝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렇다면 친이계한테도 욕먹고 친박계한테도 욕먹은 게 아니라 친이계한테도 능력을 인정받고 친박계한테도 이 사람은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MB와 박근혜 이 두 사람의 앙숙관계를 어느 정도 중재했던 실질적인 그런 중재자였습니다. MB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그러자 박근혜 의원과 일개 의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맨날 박근혜 의원과 완전히 앙숙이 돼버립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앙숙이 되자 친이계와 친박계는 거의 분당, 심리적 분당 사태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지요. 그러자 이제 1기 그런 그 비서실장 참모들이 나가고 2기 참모들이 2기 참모들이 나가고 이제 3기 참모들을 들이는데 바로 정무수석으로 지금 정진석 지금의 비서실장이 당시에 임명이 되죠. 정진석 정무수석은 지금 동아일보에 비화가 좀 나와 있습니다. MB의 박근혜 연락 장교다. 정진석을 일컫는 장면인데 정진석은 임명이 되자 MB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임명되는 날 이렇게 면담을 하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MB가 정권 재창출이 중요해서 당신한테 맡아달라고 한 거다 하니까 정진석이 직언을 합니다. 당이 쪼개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MB가 즉답을 피합니다. 세종시 문제로 사실 가슴에 앙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진석은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마침내 그 설득을 받아들여서 MB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진석이 생각해낸 게 특사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특사 자격을 부여하면 그러면 박근혜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자연스럽게 특사에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실질적인 해법을 또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MB와 박근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남 이후부터 친박계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정권이 재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런 그 부분을 이 기사가 아주 소상히 제가 사실 기사의 그 내용을 전부 다 소개하진 않았어요. 그 만남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와요. 쉽게 그게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대안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인내심을 갖고 중재를 합니다. 아니 같은 당 내에서 만남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시겠지만 당신은 박근혜야말로 민주당보다 더 야당 중에 야당, 여당 안에 있는 야당 중에 야당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그 이후로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정 간의 중재라기보다는 당정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이 비서실장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홍철호 정무수석의 역할을 맡길 거고요. 또 여야 간의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떤 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비대위원장 시절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이 그때가 가장 또 그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대통령 집권 1년 차에서 힘든 시기였어요. 어쨌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대표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해냈거든요. 일부에서 뭐 친윤 그러지만 사실 그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무슨 이철규, 장제원, 뭐 권성동 이런 친윤 그룹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런 상당히 직언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심성 또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많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진석을 주목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작전 명령을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들 또는 오늘 이슈들이 많아서 한 이슈에 집중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이제 슈퍼챗을 쏘아주셨는데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PD님 어느 분이신지 저한테 조금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그분 아이디를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한 슈퍼채팅 보내주신 분 곡강 처사님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제가 이 아투TV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곡강 처사님께 특별히 또 더 감사함을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4월 24일 이종훈의 헤드쿼터 이종훈의 HQ 마감해 볼까 합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 또 충분한 어떤 휴식을 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종훈의 HQ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